돈을 주고 사고 이 회사를 광고하고 다니는 역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브랜드 파워인 거죠, 이게.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니까 나는 이 브랜드를 사실상 걸어다니면서 광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저 같은 집주인들이 많죠, 사실은. 집주인들도 굉장히 살기가 빠듯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 인생을 걸고 막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집주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빡빡하게 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악덕 주인들은 뭐 내가 들어가 살게 거짓말을 치고 내쫓고, 아니면은 뭐 리노베이션 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임대료를 빵 뻥튀기 하는 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더라도 그 퍼센트에 맞게 올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모기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모기지도 많이 올라갔고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3점 몇 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콘도 피는 그보다 더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모기지가 올라갔고, 그죠? 근데 이제 임차료를 못 올려. 그럼 어떻게 돼 보면 내 돈을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돈을 넣더라도 캐시플로우는 없어지더라도,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집주인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손해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절반 정도는 이제 원금을 갚는 건데, 절반은 뭐 이자, 절반은 원금을 갚는다고 치면, 원금을 갚는 거는 뭐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내가 원금을 내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이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괴롭다는 거죠. 집주인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주인이 뭡니까 도대체? 저도 꿈꿔왔 했지만 뭐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임대료를, 아무 전화가 없는 세입자가 제일 최고의 세입자예요. 연락이 없는 세입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세입자, 조용히 살아가는 세입자가 최고의 세입자인데 잘 내고 나는 그 사이에 돈을 벌고 뭐 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집주인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뭐 연락 와서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쓰레기 버려서 뭐 어디 고발돼 가지고 뭐 고발서 날라와 가지고 왜 쓰레기 버렸죠? 또 가서 따져야 되고, 왜 돈을, 왜 벌금을 왜 안 내세요? 그래서 이게 벌금 안 내고 도망치는 세입자도 있어요. 아 진짜 또 열받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서 캐시플로우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어서 모기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괜찮기도 해. 뭐 수입이 좀 줄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돼서 그럼 이것도 복잡하고 또 뭐 권리장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집주인들 또 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파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 사이에 뭐 그냥 뭐 몇만 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팔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건 무슨 임대주택 만들겠다고 막 엄청나게 발표를 했어요. 되면 너무 좋겠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뭐 어느 정도는 되긴 되겠죠. 연방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고 주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임대 시장의 대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부 임대가 많아요, 아니면 개인들 임대가 많습니까? 개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이거는 아파트먼트 같은 그런 회사들도 개인이잖아요. 프라이빗 컴퍼니들이니까. 이런 개인들이 담당하는 임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법 때문에 나 이 집주인하기 귀찮아 죽겠네,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월세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공급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공실률이 지금 아까 1.5% 1.5%밖에 안 돼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들 못 들어가게 플리핑 못하는, 뭐 플리핑 해도 되는데 텍스 엄청나게 때려서 투자자들도 못 들어가. 근데 플리핑 하려고 들어갔다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익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뭐 할 거야? 렌트 줍니다, 그러면. 그잖아요. 이거 여기 뭐 여기 분양받으면 2년 뒤에 분양되니까 이거 그냥 플리핑
바로 던지면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실패했어. 그럼 렌트 주겠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김차인을 그 구책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법들이 나오면은 임대가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주택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집주인들도 이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임대할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들면 경쟁이 더 심화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임대주택이 막 쏟아져 나오면 되겠는데 과연 쏟아져 나올 것인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여기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그러면 몇백 호 더 짓고 몇천 호 더 짓고 이 수준이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연방 정부하고 주택 인프라 거주밀도 높여. 이 거주밀도를 왜 지금까지 안 높이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지금 주택 여기 스카이트레인 근처에 이제 거기를 풀어줘가지고 거기 하이라이즈 더 많이 짓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겠대요. 근데 스카이트레인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개발될 때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교통망 좋은 데들 어디였겠어요. 거기가 보면은 찾아놨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길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어디나 잘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여기는 방상으로 이렇게 막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고 올라가는 길들, 이게 인디안들의 주요 루트 아니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지름길이니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밴쿠버는 더군다나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 있는 나라에서 누가 보더라도 고속도로 주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킹즈웨이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프레이저 하이웨이, 이 일직선 따라서 쭉 개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요 주변에다가 진즉에 빡빡 풀어줘가지고 고화밀도로 개발하게 만들지. 그죠? 이거 왜 이제서야 이제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서 이거 풀어줍니까? 정치적 이슈가 안 되니까 사실은 만들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정말 낮은 생산성.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재산을 쌓을 수가 없죠. 재산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입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 받는 건 좋지만 하지만 정부의 어떤 주된 방향을 제가 볼 때는 주택 공급을 더 늘려서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지 자연스럽게 월세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쪽의 정책을 그냥 법으로 누르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를 신장시키긴 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임대인들을 이제 압박이 느껴져서 집을 오히려 팔아버리면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임대인이라는 거,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재미없는 얘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요즘에 이제 확실히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여러 번 이제 팔려고 노력을 했대요. 42억에, 그러니까 4.2 밀리언에. 근데 결국은 3.9 밀리언, 그러니까 39억이 팔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손해를 본 건 아닌데 호가보다 3억 정도가 떨어져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주인이 너무 탐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보면은 노스 밴쿠버 그 비싼 땅에 이렇게 뒤에 백야드 코트도 만들어서, 저는 이런 거 많이, 아들 있는 집들은 저런 좀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만든지 알더라도 집 앞에, 집 뒤에나 이렇게 배구 코트 만들어가지고 농구 코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농구하는 상상.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 가까워서 학교에서 그냥 하고 말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집들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쭉 보다가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근데 39억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를 보면 거짓말한 건 아닌 거죠. 42억이 내놨는데 쌤통이다 약간 느낌으로, 이거 봐라, 요새 부동산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그 3.9 밀리언에 팔렸지 이놈아 얘기했지만,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쭉쭉쭉 보다 보면 이 집이 2011년에 팔렸는데 그때 2 밀리언이 팔렸대요. 20억에 팔린 거예요. 2011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13년 동안에 거의 집이 더블로 올랐어요. 1억짜리가 2억으로 오르면 감동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20억짜리가 40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라스데일이라는 거 보니까 이 집주인이 2011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이 집에 13년 동안 살면서 관리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쉽게도 더블에 팔지 못했다. 더블보다 조금 낮은 39억에 20억에 사서 21억에 사서 39억에 팔았다. 이게 무슨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뭐 쌤통 같은 이야기인지는 오버 럭셔리 하우싱 마켓이 지금 2024년에 지금 슬로우 스타트가 됐다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뭐 좀 시작이 되고 있다. 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4개월, 3개월 된 거죠. 4월 지금 4월 4일이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뭐 나오지 통계가 나와봤자 2달치 정도가 나왔을 텐데 슬로우 스타터다 와가지고 제가 여기 잘 정리해 놨길래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이면 지금 금리가 사상 최고 6%에 그러니까 30억이 넘어가야 뭐 비싼 집으로 돼요. 밴쿠버는 이게 무려 지금 벌써 지금 155채가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51채, 2.6%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캘거리는 이제 1.5 밀리언이 넘어가면 이제 좀 비싼 집이다 인식이 이렇게 럭셔리 하우스다 인식이 되는데 무려 52%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캘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가고 있다라는 거. 에드먼튼은 무려 32%, 사스카툰은 무려 57%.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근데 밴쿠버도 2.6%밖에 늘진 않았지만 30억짜리 집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전히 밴쿠버의 어떤 럭셔리 홈들은 오히려 굉장히 강세에 있다. 모기지가 6%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모기지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팩터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명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저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보면은 2021년에는 모기지가 3%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모기지네요. 22년에는 이게 5%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6%인데 보면은 세일즈가 뭐 꾸준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니까 뭐 전국적으로 66만 6채가 팔렸는 66만 6천 채가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50만 채 팔렸고 지금은 작년에는 최악이에요. 정말 많이 거래가 안 됐어요. 44만 3천 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보니까 2022년에 이제 초기에 완전히 피크를 이뤘잖아요. 그때 9만 불 가까웠던 집이 70만 불까지 올라가면서 피크를 쳤다가 지금은 그게 다시 지금 2만 불 좀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2021년에 코로나 끝나고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왔는데 근데 가격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비해서 불과 10,000불 정도 떨어진 가격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모기지는 지금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모기지는 지금 더블로 쳤어요. 3.3%가 6% 넘게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불과 10,000불 떨어졌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떨어졌다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에버리지 프라이스입니다. 대도시 또 다를 수 있어요. 전국 평균이니까. 이거는 이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나? 지금 소위 말해서 구매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모기지가 비싸니까. 모기지 이자를 더블 내야 돼. 쉽게 말해 거의 더블 가까이 내고 있으니까. 더블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저거는 10,000불 떨어진 거는 사실상 이건 떨어졌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파란색 선이 집 가격이에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집 가격이 2022년 초기에 피크를 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작년에 이게 다시 말기에선 조금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피크점 대비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 모기지는 계속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이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은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기지는 계속 상승했었으니까. 근데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구매력이 떨어지면 집 가격도 같이 떨어져야 돼 정상인 건데 집 가격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밴쿠버에서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가 심했죠. 토론토. 사람들이 다 지금 다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알보타로 가는데 이게 그 넘버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보 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게 나온 거예요. 어디 나왔죠? 그 메트로 밴쿠버 이 사람들이 럭셔리 홈을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동의 결과로서 지금 알보타주가 지금 럭셔리 홈들도 지금 무려 52% 증가, 사스카툰은 지금 무려 57% 증가, 이런 뭐 엄청난 증가율이 결국 사람들이 몰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금 한 거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일본 하이웨이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간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어떤 심리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금리는 확실히 좀 떨어질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런 건 있어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뭐 집을 사야지 대기하고 있다가 뭐 준비 땅 하면 팍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디 갔죠? 거기서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고 집값은 그냥 고정인 상태에서 내가 구매력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집을 사기 시작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산 사람은 구매력이 증가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집을 살고 싶었는데 뭐 조금 뭐 모기 반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못 사고 있는 분들도 그때 또 뭐 집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입장상.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금 옵티미즘이 리뉴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낙관론이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인벤토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사는 입장에서도 내가 구매력이 증가했는데 인벤토리가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집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대가 뭐 이제 막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옛날에는 집 자체가 없어서 저 집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사야 되는 집이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구매력도 높아진 상태에서 집에 와서 선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인구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수요는 계속 받쳐줬어요. 그 수요가 받쳐줬다는 증거는 렌트가 안 떨어지고 렌트가 여전히 강세라는 거, 그죠? 그 사람들이 집은 필요한데 집을 사기는 애매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여러 가지 입장상 안 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렌트로 들어갔고 하다가 그런 수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집값이 올라갈 때 떨어진다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낙관론이 지금 새롭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할 것 같다. 그러니까 2026년에는 나와 있죠. 근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올해가 지나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 상승이 일어나다가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초쯤에는 2022년 초기에, 그러니까 외우기 편해요. 2022년 2월달, 다 2잖아요. 그때 역사상 최고 집값을 기록을 했어요. 외우기 편하네요, 그죠? 2020년 2월. 근데 그 집값을 2025년에 회복을 하고 2026년에는 역사상 최고 집값을 도달할 것 같다. 히트한다는 얘기는 뭐 그 다음 유지할지 또 떨어질지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 빌드하고 렌탈 컨스트럭션, 그 렌탈 홈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의 발표일 뿐, 그죠? 이 계획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걸 다 믿지는 말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정부에서 좋은 집을 줄 테니까 나는 뭐 내 집을 안 사더라도 그런 정부 집을 살면 되겠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발표는 말로만 하는 거니까. 물론 그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 똑똑한 분들 많아서 여러 연구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 이 정권이 지금 있는 정권이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정치인은 자기가 투표 떨어지면 뭐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나는 더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표에서 떨어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렌탈 컨스트럭션은 슬로우 다운 될 거다. 왜냐하면 레이버 챌린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자재비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재비를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떤 그 정부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 뭐 원래 수주 받잖아요. 수주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만드는데 뭐 10억이다 그러면 거기 수주 넣어서 그 따내는 건데 거기 맞춰서 공사를 해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 물론 저도 이제 공사장 뭐 건설협회에서 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저도 그냥 저는 이제 진짜 방구석 유튜버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주워 들은 것들 뉴스에서 본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여기 모기지공사가 발표한 대로 피크점 2022년에 피크점을 친 거를 2026년에는 그걸 넘어설 것 같다라는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3년이 너무 중요하다. 또 내용이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다른 기사 것도 봤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죠? 그리고 195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인구 증가가 있었다. 이 뒤에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저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인구 증가라는 게 지금 집값이 살짝 하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수요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 affordability는 이제 늘어나는 상태죠. 그 구매력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임금도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구 수요가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 렌트로 많이 빠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렌트를 정말 무섭게 올려놨어요. 좀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려놓았고 정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렌트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당장 렌트비도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문제는 캐나다 왔다가 다시 뭐 고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알버타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렌트를 살면 미래가 없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돈을 못 모은다는 거죠. 방 2개짜리가 2,500불, 막 3,000불 가까이 해요. 다운타운 가까이는 썰이나 나와요. 2,500불대인 건데 그 돈을 내면서 지금은 뭐 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이민 온 초기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직장을 갔더라도 2,500불을 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냐? 그러니까 렌트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가 10년 뒤에도 집을 못 사고 이런 상태로 사는가? 그건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다른 주로 가다든지 아니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부모님 집에 살면서 좀 뭐 후일을 도모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정말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텐셜 바이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이빙도 늘어나고 돈 저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어 인컴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이 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2026년에는 최고점을 아마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저의 꾸준한 기조를 봐서 제가 그쪽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뭐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또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집값 최고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22년 2월달에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 모기지가 3%대였어요. 3% 미만이었죠. 근데 지금은 6%예요. 거의 더블로 내는데 전국 평균 집값이 보니까 어제 봤지만 10,000불 떨어져 있어요. 그 10,000불이면 사실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 어땠습니까? 모기지를 거의 더블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0불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인구 증가가 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인구 증가가 되면서 사실상 집값이 떨어졌고 그리고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한데 인구를 이미지를 막 불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착시 효과로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근데 캐나다의 그게 또 장점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멕시코랑 가까운 그나마 멕시코에서 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물가가 싸고 그러니까. 근데 캐나다만큼 선호하진 않겠죠. 캐나다가 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또 아시아 국가들 많이 왔잖아요. 그죠? 뭐 일본, 한국, 대만은 뭐 좀 제일 그나마 적게 오는 국가들이고 중국 그리고 인도, 필리핀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민을 왔습니까? 그죠? 왜? 캐나다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 캐나다 아닌 다른 나라 뭐 좀 못 사는 나라랑 비교하면 그만큼 또 선진국이고 자연 환경도 좋고 그죠? 우리도 그걸 보고 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뭐 캐나다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주택의 어떤 공급이나 이런 문제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렌탈홈 많이 짓겠다, 많이 어프로브를 많이 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지금 특히나 건축 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레이버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너무 올라서 이런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지금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캐나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경제가 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렇게 될 텐데, 캐나다 지금 미국 경제 똑같거든요. 캐나다 경제 똑같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특히나 근데 비시즌은 그 고용률이 더 올랐다. 대단하죠.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6%로 지금 1년 가까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죠? 모기지를 이자율도 5%, 모기지는 6%고 이자율은 5%잖아요. 물론 대출은 더 비싸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 침체가 좀 와야 되는데, 지금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그런 효과 때문인지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다.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 반면에 실업률이 좀 늘었대요. 캐나다는 6.1%로 좀 지난달보다 조금 늘었죠. 그리고 BC주도 좀 늘었습니다. 근데 BC주는 캐나다 전체보다 무려 0.6%나 적어요. 그러니까 BC주가 참 경제도 강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죠? 어제 이제 제가 뭐 노스 밴쿠버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42억의 집을 팔려다가 그 사람 집을 못 팔고 결국 뭐 39억에 팔았다, 뭐 그런 기사가 나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떤 분 댓글 달았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그 어디죠? 그 뭐 강남에 있는 원밸리. 저도 강남을 잘 모르는데 원밸리보다 싸던데 막 댓글 달았어요. 맞아요. 저도 강남에 그 뭐 막 30억 40억 집을 사도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건데, 여기는 그 정도 돈을 주면 우리 제일 잘 사는 뭐 그런 노스 밴쿠버나 웨스트 밴쿠버 쪽에서는 싱글하우스 그래서 살 수 있죠. 태평양이 바라보이고 도심도 가깝고 살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을 또 예를 들어서 뭐 썰이나 랭리 쪽으로 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캐나다가 만약에 뭐 직장도 괜찮고 돈도 여유 있고 아이들도 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다면 캐나다가 어떻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캐나다 어포더빌리티가 여기 보시면 어제 보여드린 자료잖아요. 파란 선이 주택이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주택이 2022년 2월달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오른 상태, 약간 떨어진 소강 상태인데, 그 사이에 이제 구매력은 쭉 떨어져 오고 있어요. 쭉 떨어졌는데, 이게 2024년 금리가 떨어지고 그 사이 인건비도 올랐고 사람들이 집값이 멈춰 있다 보니까 만약에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면 집을 이제 쫓아서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2024년에는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2025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하다가 2026년에는 최고점을 다시 돌파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캐나다 모기지 공사에서 나오는 발표는 무조건 반대로 가면 이긴다. 저희가 왜 나왔냐면, 그동안은 많이 틀리긴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틀린 게 이제 팬데믹 때였어요. 팬데믹 때 캐나다 주택공사는 주택가격 폭락을 예언을 했었고, 예언하는 거 예측이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저기서도 정부에서도 그 정도로 돈을 풀지, 그 팬데믹 코로나가 그 정도로 강력한 질병이 전 세계를 정말 경제를 마비시키는 질병이었어가지고 전 세계 정부에서 돈을 그 정도 풀지는 몰랐죠. 그건 좀 엄청난 대변수였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큰 대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제 말은 아니고 제 바람이거나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를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비슷한 보고서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